수험생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10주차 2교시부터는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색채 조화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초적으로 색채 조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색채 조화 이론을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학습 내용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색채 조화론. 색채 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채 조화라는 것. 색과 색의 조화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색의 배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서로 위치시킬 때, 배색을 할 때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이냐, 조화가 보이느냐, 어울려 보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색채의 조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색채 조화는 아름다운 배색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조형예술 측면에서 봤을 때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색채, 재료가 종합이 되어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 색채,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적인 요소, 그리고 형태, 폼이죠. 라인과 폼, 그리고 색, 그리고 표면의 구조 등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색채가 그런 조형의 특징을 주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채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색채 조화 역사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대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그 고대 미학에 따르면은 미라는 것이 변화 속에서 통일을 표현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럼 변화라는 것이 어떤 색채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통일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의 역사, 고대 미학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화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강렬한 대비색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거뒀고요. 이런 것을 이제 다빈치의 조화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 화가 마티즈가 자신의 색채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색채의 어떤 기본적 이론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개인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내 감각에 적절한 적합한 색을 찾아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형태의 변화와 구성의 변형을 유도하는 것은 색조의 추진적인 균형이다. 그래서 색채의 조화가 어떤 형태와 변화, 그리고 구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마티즈가 얘기를 한 거죠. 또 괴테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좋은 색의 조화는 색상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괴테가 말한 색의 3원색이 있었죠. 빨로파입니다. 빨로파. 괴테가 말한 것이 빨로파라는 3원색인데, 이러한 3원색을 통해서 색상환을 구성을 했고, 또 이러한 색상환을 중심으로 해서 색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색상환의 중요성을 이제 최초로 역설한 사람이 괴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색채 조화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 왔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론으로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는 합성화학이 발달을 해서 색소가 발전을 하고, 또 색채학에 의해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을 표시를 하는 이런 색 입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색채 조화론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색채 조화론은 19세기 중엽에 세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발음하면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인상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프랑스의 화학자인데요. 빨노파, 괴테와 마찬가지로 빨로파를 중심으로 해서 색채를 조합하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색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색채의 조화는 유사성의 조화, 서로 엇비슷한 놈들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것들, 서로
반대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색상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학설을 내세웠습니다. 누가? 쉐브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밖에 베졸트 브루케 현상 기억나시나요? 네, 색상이 명도가 바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그리고 폰 베졸트 현상 뭐였나요? 생각나시나요? 네, 동화 현상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독일의 베졸트 그리고 브루케, 이 사람이, 베졸트와 브루케가 세브렐의 가설을 발전시켜서 근사 색상, 가까이 있는 색상들이죠. 서로 가까이 있는 유사한 그런 컬러들은 보색이나 보색 조화 색상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룬다. 그렇죠? 대비되는 색상과 유사한 색상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영국의 필드라는 사람은 면적, 색채가 차지하는데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면적의, 색채 조화에 있어서 면적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 필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먼셀이 이제 필드의 색채 조화설에 이제 동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유채색이 적은 면적이면 무채색기가 많은 그런 컬러가 이제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또 밝은 컬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밝은 컬러인 경우에는 좁은 면적의 어떤 명도가 낮은 그런 컬러가 자리를 해서 회전판을 돌렸을 때 회색으로 5N이죠. 중간 정도의 그런 회색기로 나와야지 이게 색이 조화로워진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먼셀이. 이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학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의 페버빌렌, 발음하기에 따라 틀려졌죠. 같은 사람인데, 그쵸? 페버빌이나 페버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미래는 어떤 회전 혼색의 결과가 유채색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해요. 영국의 필드 그리고 먼셀 같은 경우에는 회전판이 돌렸을 때 5N 그 중간치에 회색이 돼야지 조화롭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후에 배우게 될 문과 스펜서 역시 그 색 공간의 기하학적인 면적 관계 그리고 배색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통해서 조화 이론을 시도를 했습니다. 색채 조화의 원리를 이제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저드라는 사람이 색채 조화의 4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원리고, 두 번째는 숙지의 원리, 세 번째는 동류의 원리, 네 번째는 비모호성의 원리인데요. 질서의 원리란 무엇이냐?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질서, 숙지, 동류, 비모호성. 단어 자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질서의 원리. 어떤 오더, 순서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규칙이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색을 배열을 하면, 그 질서가 있게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배색을 하면 조화로워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질서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숙지의 원리.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familiarity, 이게 familiar 하다는 얘기는 뭐죠? 친근해 보인다. 눈에 익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봐왔던 듯한 친숙한 그런 배 색깔들로 배색을 하면은 어울려 보인다, 조화로워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류의 원칙, 시밀러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시밀러리, 유사하다는 거죠. 서로 닮았다라는 건데, 서로 엇비슷한 녀석들끼리, 엇비슷한 색끼리 배색을 하면 조화로워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동류의 원리, 다른 말로는 유사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동류의 원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모호성의 원리, 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될까요? 명료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구분이 된다, 명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모호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차가 애매하게, 여기 뭐가 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게, 명료하게, 그렇게 배색을 해야 조화라고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질서의 원리, 숙지 혹은 친근성의 원리, 동류 또는 유사성의 원리, 비모호성 혹은 명료성의 원리 해가지고 저드의 색채 조화의 4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색채 조화 이론이 있는데요. 색채 조화 이론을 접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드의 색채 조화 원리도 있지만, 이제 색채 조화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색채 조화 원리와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왜 이것들이 똑같지 않고, 색채가 이렇게 하면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이론들인데, 왜 이것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 틀리냐, 같지 않고 틀리냐.
다음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살펴보죠. 색채 조화라는 것은 사람의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쵸? 개개인이 따라서 기호라는 것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색채에 대한 반응, 정서적인 반응 같은 것도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어느 때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는 배색임에도 불구하고 늘 봐오지 않은 신선한 배색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색채란 것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컬러이고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사용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럭저럭 좋아 보이고 어울려 보이는 그런 컬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배색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채라는 것이 면적에 따라 그 느낌이 많이 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색 자체의 조화로움도 중요하지만 그 색 자체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면적에 쓰인 컬러와 대비를 이루느냐, 같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또 이 색의 느낌, 조화로워 보일 수도 있고 조화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면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색 자체와 함께 그 상대적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그 절대적인 크기, 시각적 크기라 한다면은 이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색과 색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화로워 보일 수도 있고 조화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주 빨간색 위에 검붉은 색깔이 놓여 있는 것보다는 검붉은, 그러니까 채도가 좀 떨어지고 어두운 그런 빨간색 위에 아주 새빨간 그런 새빨간색이 놓여 있으면 그게 더 전자보다는 어울려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시각적 면적의 문제와 더불어서 상대적인 면적의 문제도 이제 색채 조화에 어떤 딱 떨어지는 논리를 세우는 데는 문제로 작용을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조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화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다양한 요소, 아주 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과학적인 요소라든가 사회적인 요소라든가 사람의 계계 혹은 또 그 사람이 속한 중고집단이라든가 소규모 집단, 큰 규모의 집단,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그 색채에 대한 정서, 받아들이는 감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일한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채 조화론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색채 조화의 의미 그리고 색채 조화의 역사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색채 조화의 원리 살펴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색채 조화의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저드의 색채 조화 원리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색채 조화에 관련된 이론을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 왜 이렇게 딱 정해지지 못하고 여러 개가 존재하느냐,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오스트발트라고도 하죠. 오스트발트의 색채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